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에 대한 금기. 2. KF-21의 대표적인 이미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차단으로 유럽의 혹독한 겨울이 예고되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조선업계에도 덩달아 한파가 불어닥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러시아에서 주문한 선박들의 건조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계약들이 잇따라 파투 나고 있는 건데요. 한국 조선업계에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해운업계는 이에 대한 반격으로 러시아가 차지하려 애쓰고 있는 북극 항로에 도전장을 내던졌습니다. 꿈의 항로라 주목받는 북극 항로에 진출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오직 한국에서 제작한 선박만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 북극 항로 공략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한국에서 탄소 배출량을 아예 0으로 만들기 위해 엔진을 뜯어 내버린 선박을 최초로 건조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으로 세계 해운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한 서방의 제재를 핑계 삼아 러시아 선주들이 건조 주문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취소돼 버리는 사례들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대우조 선해양 측은 러시아 해운사인 소브콤플로트와 LNG 운반선 한 척의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2020년 당시 대우조 선해양은 소브콤플로트로부터 쇠빙 LNG선 3척을 모두 8억 5천만 달러에 수주했었는데요. 올 5월과 6월 쇠빙선 LNG 2척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던 것에 이어 이번 계약 해지로 마지막 남아있던 한 척까지 모두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의 국영선사인 소브콤플로트 측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서방의 제재를 받으며 국제결제만 스위프트에 퇴출당하면서 선박 건조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중공업에서도 러시아로부터 선박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지만 사업 규모가 너무 크고 향후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선뜻 계약 해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러시아 선주들로부터 상당한 선박 수주를 점유하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로는 계약 해지를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 조선소에 대량의 쇠빙선 LNG선을 주문한 것은 이러한 선박을 이용 북극해를 통과하는 독자적인 해상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가 경제 제재받으며 푸틴의 야심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잘못으로 한국 조선사들이 계약 해지로 인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구온난화라는 지구적인 재앙이 한국 조선업계의 호재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극히 제한되었던 북극 항로가 모두에게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한국에서 건조한 쇠빙 LNG 선박 크리스토프 드 마르주리가 노르웨이에서 출발해 북극해를 거쳐 단 22일 만에 한국 충남 보령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존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항해에 비해 30%나 기간을 단축한 기록인데요. 크리스토프 드 마르주리 호위 선사 대변인은 이전과 달리 쇠빙선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항해가 크게 짧아졌다면서 이 배로 1년 내내 북극해를 통과할 수 있어 흥분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북극 항로의 존재는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그동안 북극 항로를 이용하기 위해선 값비싼 쇠빙선을 동원해야 했기 때문에 해운회사의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바다의 얼음이 녹으면서 쇠빙선 없이도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해양학자인 영국 사우샘프턴대 사이먼 상자를 교수는 당장 내일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중단한다 해도 북극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항해 기간을 단축하면서 연료 소모도 줄어들었다. 역설적이지만 이 부분은 기후변화에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 이상 쇠빙선이 북극 항로를 통과하는데 필수 조건이 아니게 되었지만 또 다른 조건이 붙었습니다. 다름 아닌 환경오염 문제인데요. 북극해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이 배출하는 배기가스로 북극의 얼음이 더욱 빠르게 녹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물선, 유조선 등 대형 선박의 연료로는 중유의 일종인 벙커시유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유는 다른 연료에 비해 가격이 싸고 탄소 함량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아 장거리 운항을 해야 하는 대형 선박에 주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탄소 함량으로 인해
그만큼 많은 매연과 그을음과 같은 공해 물질을 배출시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게다가 선박사고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유출된 기름으로 최소 반년은 일대 해역이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좀 더 빠르게 도착하겠다고 북극 생태계를 파괴하고 전 세계 해수면 상승이라는 전 지구적인 재앙을 감수할 수는 없었기에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는 북극해를 통과하는 선박들의 중유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즉 LNG와 같은 대체 연료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 추진 선박만이 북극 항로를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선박의 환경 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LNG와 같은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건조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조선사의 경쟁력을 판가름하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제16회 세계해양 포럼에서 국내 최대 선사 HMM의 총괄 김규봉 대표는 내년부터 선사들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선박 에너지효율 지수 EEXI와 선박 탄소집약도 지수 CII 기준치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온실가스 규제에 따르면 선박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선박들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선속을 대폭 낮추어야 하는데 이 경우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속도만을 낼 수 있습니다. 결국 규제로 인해 선사들은 선박을 대폭 개조하거나 아예 대체 연료로 운항하는 새로운 선박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영국 조선 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라크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에서 9월에 새롭게 발주된 선박의 59%가 대체 연료선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31.5%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덕분에 친환경 선박 건조에 있어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조선사들의 주문이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제재안을 돌파하고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세계 유수의 조선사들이 선박 추진 시스템을 내연기관에서 연료전지 기반 전기 추진 시스템으로 대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조선 기술에서도 연료전지에서도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이 역시 이 분야에서도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탄소 배출량 감소를 넘어 탄소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로 추진하는 선박을 개발 중입니다. 얼마 전 현대중공업에서 독자 기술로 개발한 선박용 전기 추진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울산 태화로고 명명된 이 직류 기반 전기 추진 스마트 선박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전기 추진 시스템에 실증을 위해 건조된 선박으로 향후 화물선, 유조선, LNG 운반선과 같은 대형선의 전기 추진 시스템 적용과 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울산 태화 후에는 현대중공업에서 개발한 직류 기반의 LNG 이중연료 엔진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바탕으로 엔진 가변 속 제어 및 에너지 최적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선박용 디젤 엔진보다 운항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 가까이 저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렇게 줄어든 이산화탄소량은 자동차 100대분의 배출량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해외에서도 현대중공업의 전기 추진 기술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하여 얼마 전 세계 최대의 IT 전시회인 CES 2023에서 혁신상을 수상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에서 엔진보다 배터리가 더 중요하듯이 전기 추진 선박에서도 연료전지가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선박용 연료전지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잠수함 건조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얼마 전 실전 배치된 3000톤급 잠수함 도산한 창호함에 국내 기술로 개발한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해 세계 최장 자망 기록을 경신했었습니다. 선박용 연료전지는 근본적으로 잠수함에 적용되는 연료전지와 다르지 않기에 이를 통해 한국의 선박용 연료전지 기술 수준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수소 선박 기술을 한국이 주도하며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전 세계 특허 출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세계 특허 분야 5대 주요국의 수소 선박 관련 특허 출원을 분석한 결과 전체 출원 건수 1001건 중 우리나라가 55.9%인 560건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124건, 미국 123건, 일본 102건, 유럽 92건과 비교하자면 압도적으로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삼성중공업에서는 지난 9일 액화수소 연료전지 선박 추진 시스템을 개발해 세계 최대 성급 기관이자
세계 3대 인증기관 중 하나인 노르웨이 성급 DNV로부터 기본 인증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인증받은 기술은 액화수소와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PEMFC를 통해 만들어내는 전력을 선박의 추진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난해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SOFC 추진 LNG 운반선을 개발해 DNV로부터 인증을 받아냈던 것이 이어 또다시 기술적 도약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국내 조선사들은 활발하게 연료전지 기반 전기 추진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 추진 선박 기술 확보는 한국조선이 발빠르게 변화하는 해상운송 시스템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테슬라가 세계 최대의 전기차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빠르게 전기차 시장에 진입했었던 덕분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한국 조선사들이 가장 발빠르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기반 전기 추진 선박 시장은 환경규제 흐름을 타고 빠른 속도로 규모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선박 시장을 선점해 대한민국에서 바다의 테슬라가 탄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5세대 KF-21 전투기 개발에 이름만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이제 이름마저도 걸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KAI가 출고한 시제기 대수는 총 4대 그리고 모든 시제기에 인도네시아의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함께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24일 공개된 시 제5호기에는 인도네시아의 국기가 빠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엇인가로 덧대어져 있어서 태극기만 보이게 되었는데요. 이에 인도네시아 매체 리뷰 BK사이와 항공 전문 매체 아비아슐라인도 집중해서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한국의 5번째 KF-21 보람의 시제기에서 인도네시아 국기 제거라는 기사를 통해 24일 한국 대통령 KAI 방문으로 공개된 KF-21C 제5호기 출고식에서 인도네시아의 국기는 사라졌다며 지난주 한국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만났고 그 회의에서 KF-21 프로젝트에 대한 자카르타의 약속이 다시 강조되었으나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항공기를 인도하기 전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완납한 후에 수령할 수 있는 시제기는 단 1대인데 그 시제기가 바로 이번에 공개된 시 제5호기였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용되고 시험 비행을 선보일 시 제1사호기에는 오히려 인도네시아 국기가 그려져 있었지만 정작 인도네시아가 받아야 할 시 제5호기에는 인도네시아 국기가 가려져 있었던 것인데요. 즉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인도네시아 측에 대한 한국의 경고이자 뜻을 확실히 알려준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들은 인도네시아가 개발국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측의 기류가 바뀌었다. 인도네시아 측의 기술 이전 요구에 한국이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사실 인도네시아가 총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1조 7천억 원으로 10년간 할부의 연간 1,700억 원 수준인데요. 인도네시아가 돈이 없어서 분담금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들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다름 아닌 핵심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쿰바란 뉴스의 지난 11일 자 기사 KF-21 보라매의 미국 수출 방해로 인한 기술 제한이라는 보도에 따르면 프라보오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타국의 방산 무기에 의존할 수는 없다며 인도네시아 공군이 필요로 하는 장비는 국내 산업을 통해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프라보오가 지난 11월 8일 인도네시아 공군 전국 세미나에 참석하여 부족한 기술은 대여섯 개 있고 이전받기 어려운 기술은 9개 정도 남아있지만 우리는 48개의 기술을 얻었고 이로써 최소한의 노력을 다했다 라고 말했답니다. 매체는 한국이 KF-21 보람의 개발을 위해 대부분의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확보했다면서 129개의 핵심 기술이 있지만 미국은 4개의 핵심 기술을 어느 국가에도 주지 않았고 9개의 핵심 기술은 한국은 가졌지만 인도네시아는 받지 못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10월 11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해외 정책 커뮤니티 FPCI 워크숍에서 공군장성 출신 국방부 사무총장 에리스의 리 안으로는 인도네시아는 기술을 점진적으로 이전받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가 필요로 하는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으로의 외교가 필요하고 이것은 인도네시아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한국,
미국이 기술 지원 협정 TAA를 체결한 129개 기술 중 TAA는 120개 기술만 제공하고 나머지 9개 기술은 아직 제공되지 않았으며 단계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요. 미국이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4가지 핵심 기술은 지속적인 요청과 로비가 필요할 것이며 우선 TAA의 첫 시작은 한국에서 지원받아 교육받을 것인데 그들은 T50과 KF16을 만들 때 수출 면허를 얻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서 한국도 인도네시아의 기술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많은 것을 고려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인도네시아가 기술을 마스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교육, 훈련, 세미나, 취업 교육을 통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죠. 인도네시아 매체가 말하고 있는 4가지의 핵심 기술은 KF-21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 IRST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EOTS 전자광학 추적 시스템, RFJAEMMER 등 4가지이고 이를 모두 한국은 자체적으로 국산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즉 인도네시아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인도네시아는 KF-21의 핵심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해 한국이 조금 더 노력해주거나 아니면 한국이 국산화에 성공한 기술을 이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분담금 지급을 미룬다는 것과 그래도 최소한의 기술은 확보했기에 성과는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보도는 그동안 한국 측 전문가들의 발언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그 신빙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증거라고는 고작 국방부 관계자 또는 국방부 장관인 프라보어의 말을 옮겨 적은 것뿐이고 더욱이 프라보어가 누구입니까? 대우조선 잠수약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한국이 자만 기간 3개월도 안 되는 잠수함을 팔면서 기술 이전마저 인색하다 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게 프라보어였습니다. 이번에도 프라보어의 발언은 조금이라도 더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해 판을 흔들려 했던 것이고 또 있지도 않은 자신의 성과를 어필하면서 다음 대선에서의 입지를 구축하겠다는 것인데요. 원래 패배자 2인자 새끼들이 자격지심에 늘 어디 가서 꼬투리 잡고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다 알아봐 달라 생떼를 쓰듯 딱 그 정도 수준의 언급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가 기술 이전을 엄청나게 원하고 있는 것까지는 알겠고 그렇다면 정말로 프라보어의 말처럼 인도네시아는 자체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정광해선 KFX 프로그램 단장의 최근 발언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유튜브 프로파일럿에 출연한 정광해선 단장은 인도네시아 측은 어떤 기술적 자료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였는데요. 그는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각종 기술 자료는 절대 넘기지 않는다며 나중에 시험 비행이 다 끝나면 인도네시아는 5호기를 인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분담금 미납으로 인해 이것 자체도 주지 않게 되어 있고 인도네시아가 지금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현재 엔지니어가 와 있는 상황에서 단지 현장 OJT 수준, 실습 수준의 경력, 이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완납해 실질적으로 기술 이전이 되더라도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이전이 되지 않을 것인데 이는 계약상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을 안심시켜드리기 위해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T50을 개발하기 전까지 F5제공호와 KF16을 기술 도입 생산하면서 2번에 걸쳐 300여 대에 달하는 항공기를 제작해봤지만 결국 T50을 혼자서 개발할 수가 없어 록히드 마틴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T50을 개발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에서 파견되어 온 40명이 아무리 보고 간다고 한들 어떻게 인도네시아가 개발할 수 있겠는가, 개발 능력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에는 미안한 말이지만 인도네시아는 밀접하게 들어와야 심도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데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으니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일 뿐 우리는 잃을 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광해선 전 단장의 말씀처럼 실제로 한국은 잃은 것이 없고 앞으로 잃을 것도 없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사업을 진행하면 개발과 동시에 50대를 수출하며 시작하는 것이고 혹여나 판을 없더라도 계약대로 지급 완료한 분담금 2천억을 위약금으로 받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미납 때문에 개발 당시부터 깊숙하게 들어가서 배울 수 있는 기술들도 못 받고 있으니 호구 잡힌 거는 한국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라는 것이죠. 또한 현재 인도네시아는 KFX의 인도네시아 버전 IFX의 생산을 위해서 2015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들을 구축하였는데요. PTDI에서 구축한 IFX 생산 경납고 및 주익,
미익 생산을 위한 복합재 성형 오토클레이브 생산 라인이라 복합재 성형 생산동이 건설되었는데 결국 분담금 문제로 공장 가동은 무기한 연기된 상황입니다. 자충수도 이런 자충수가 없고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것인데요. 분담금 제대로 냈으면 시제기도 받고 부품도 납입하고 기업들도 실적을 쌓고 항공우주 기술의 기초를 다질 좋은 기회였을 텐데 모두 다 수포가 되게 된 것이죠. 정말 머저리가 따로 없습니다. 한국은 오늘날 KF-21의 개발 생산을 위해 30년 동안 창정비부터 면허 생산과 공동개발, 연구, 개발 투자, 기술 협상까지 정말 차근차근 기반을 마련해온 것인데요. 최우방국인 미국의 기술 이전도 상세히 설명하고 알려주는 것이 아닌 그저 한국 업체가 제작한 것을 보고 잘 진행되고 있다 정도까지만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즉 오늘날의 KF-21은 한국이 좋게 수십 년을 숨죽이고 쌓아온 데이터와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는 돈으로도 얻기 힘든 영역이죠. 한국이 그 많은 시간과 돈을 때려 붓고도 첫 4.5세대기 시제품 만드는데 30년이 걸렸는데 당장 우리가 4.5세대기를 개발해준다고 해서 인도네시아가 그 기술을 모두 소화하고 이를 통해서 건실한 항공기를 만들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더 많이 공부해야 하고 항공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데 그 기회를 그냥 걷어차 버린 것이죠. 또한 사업 파트너로서 가장 중요한 신뢰도 역시 무너져 다른 해외 수출국들도 인님에게 의구심을 품는 상황인데요. 보잉사는 인도네시아의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해 의문을 갖고 인도네시아가 요청한 F-15EX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냥 인님에게는 태자습이 딱 좋아. KF-21이 아시아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특집 기사를 내었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균형과 전반적인 군용기 사업의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 신형 전투기 KF-21은 많은 관심을 받아야 마땅하다. 현재 한국 공군은 미국산 전투기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KF-21은 이러한 기조를 바꾸면서 F-4와 F-5 전투기를 대체할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초반 전략은 너무 야심찼는데 한국은 국산 전투기를 만든 경험이 없었고 KAI의 T-50이 가장 가까운 결과물로 훈련기, 경공격기와 전투기는 그 복잡함에 있어서 차원이 다르다. KF-21은 엔진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산이다. 이에 개발 과정에서 특정 부분을 지원한 항공 컨설턴트 에이퓨지언사의 대표 벤스 힐더미는 이렇게 말했다. KF-21 이번 초도 비행은 지난 10년 동안의 작업이 보람 있는 일이었음을 드러냅니다. 조종석, 항전 장비, 작동기, 비행 조종 등 아마 90% 정도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의 내용물이 한국산입니다. 한국은 불과 10년 만에 이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에이퓨지언사의 대표로서 저는 사실 솔직히 5년 전에는 한국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복잡한 기술들을 개발해야 했는데 록히드 마틴은 설계를 조언하면서 도움을 주었지만 그러나 미국은 2015년에 4개의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4년 전 한국은 에이퓨지언에 요청하여 미제 엔진과 미국 기술,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들을 조종석에 호환시키는 작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벤스의 한국이 이전 금지된 기술들을 개발하는데 성공할 것 같냐고 물어봤고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자세한 상황을 몰라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난 그들이 필요한 것을 획득할 수 있을 것 같다. 벤스는 KF-21이 상발 엔진으로 설계되어서 연료가 많이 들지만 늘리는 등 4.5세대 전투기의 모든 기술이 포함되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KF-21은 신뢰할 만한 4.5세대 전투기로 보이며 중국을 억제하려는 한국의 동맹국들의 미국산, 유럽산 전투기 이외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